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총칙이 어려웠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명확하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는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고 거의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나오고요. 판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것만 그대로 나옵니다. 새롭고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만 다 풀어보시면. 자,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82페이지인데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8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마지막 그 단원 열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둬야 된다. 고득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80점 정도 받으려면 명확하게 정리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고득점 받으려면. 어쨌든 가장 중요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자, 우리 시험에는 82페이지 도입 배경, 특징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83페이지 맨 밑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특례시라는 게 생겼는데 특례시 인구 100만 명 넘는 용인하고 창원, 수원, 특례시가 고양시하고 특례시가 4개 생겼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영향 미치는 거 없다고. 공법에도 특례시에 대한 혜택이 지금 없어요. 특별한 게 지금은. 뭐 복지 같은 거 이런 거 돈을 좀 지금 그 지자체장들이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거 있고요. 앞으로 이제 권한을 부여하겠죠. 지금 올해 시험에는 특별히 권한 부여된 게 없다고요. 특례시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거. 그런 거 무시하면 되고요. 그냥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물론 특례시장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죠. 왜? 구가 있기 때문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이고 소관청이거든요. 전부. 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시험 보면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교부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교부되는 게 아니고요. 84페이지입니다. 이게 15회 때 메뉴에 있는 그 판례가 있는데 메뉴의 판례인데 이게 15회 때 시험 어렵게 냈다고 15회 때 국토부 장관에게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시험 무효로 해주고 다시 시험 보라고 소송했는데 그 최병성 그 주사 국토부 주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국토부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피고가 아닙니다. 제가 피고도 아닌데 왜 내가 재판받아야 됩니까?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받아들여줬어요. 예, 시도지사가 시험 출제 기관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해라. 국토부 장관은 피고가 아니다. 그 판례가 그런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합격 하면 소송하려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내가 시험 출제한 적도 없고 문제 본 적도 없다. 왜 내한테 그러냐. 국토부 장관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판례는 인천시장 보고 네가 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결국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주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해라. 라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 시도의사가 실제 시험 출제 전혀 관여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라고 돼 있다고 시험에 나오면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줍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양가로 1번 84페이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양가로 2번 맨 뒤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하려면 미리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거쳐야 되고요. 아직까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고요. 국토부 장관 명의로 교부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을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건의 안 하고 저 혼자만 하기 때문에 저보고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우리도 국토부 장관이 주면 전국 어디 가서든지 중개업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시도의사 명의로 주니까 지역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가 텃세가 심해요. 오히려 경상도 전라도보다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더 심하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중개업하려면 제주도지사한테 받는 게 낫다고요. 근데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버리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건의를 하시라고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이 되도록. 근데 지금은 시도지사입니다. 자, 3번. 그리고 시도지사도 직접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업무를 어디다 위탁하냐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많이 출제됐네요.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최근에 신설됐어요. 정책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네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양가로 1번.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오늘 위원회 5개 비교한 프린터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오늘 프린터.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둔다. 그러나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금 둘 수 있는 게 2개가 있죠. 둘 수 있다, 둔다 이걸 구분하라고요. 둘 수 있다는 안 둘 수도 있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심의사항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84페이지 맨 밑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둘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8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즉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됩니다. 즉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오늘 문제에 있습니다.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X입니다. 보수는 지자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달라도 되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터 39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6번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하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도 있는데요.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이네. 오늘 프린터를 보면 위원회 비교하는 걸 보면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프린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 위원회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 그 중간에 위원장 밑에 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19명 이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 맨 마지막에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주택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잖아요. 상가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차관, 장관이 아니고요.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국토부 장관 메모하십시오. 양가로 2번 8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험에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8개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부터 8번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말은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죠.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공무원은 제외. 위원 등으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선거하면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만 대통령은 보궐선거에도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되죠. 이게 대통령 선거 한번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나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표가 7천만 원 가치가 있다더라고요. 해외에 그 찍는 사람 한 표 찍는데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더라고요. 그 지금 후보 사퇴한 게 그 7천만 원씩 따지면 해외에서는 이미 투표했잖아요. 엄청난 그 뭐 비용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 든지는. 그러나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국론도 분열되고 이거 만약에 임기 1년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1년 후에 또 한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대통령만 유일하게 보궐선거를 해도 새로 임기가 시작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들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선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지금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들 비교해놨습니다. 임기 2년이라는 거. 38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X 없다. 원칙 2년이라고 돼 있죠. 원칙 2년이란 말은 공무원은 제외라는 이야기죠. 이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장만 정확하게 알면 80점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교과서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봐야 돼. 말을. 그렇다고 길게 적으면 2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책 한 권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거 당연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게 시험에 32회 때도 나오고요.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300페이지에 보면은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00페이지. (300페이지) 찾았어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6번? 예, 6번. 누가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부위원장이라고 돼 있죠. 6번에 부위원장 네모. 여기는 부위원장인데
그 85페이지 85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작년에 32회 시험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X로 나왔어요. 호선이 뭡니까? 호선 상호 간에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인 것 같지만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선진국이죠. 일본은 자민당이 60년간 한 번도 야당이 된 적이 없어요. 60년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당 야당이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후진국이나 독재하는 나라는 안 바뀌잖아요.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 18년 했는데 아마 계속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많이 선진국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는.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1971년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구나. 후보하고 박정희 후보하고 그 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무서웠어요. 지금 김대중 빨갱이 되면 어떻게 할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무서워 죽겠더라고. 그만큼 계속 어디서 세뇌를 받아서 그런 거에 진짜 막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제가 몇 살 그때 안 됐었는데 나이가. 근데 지금은 뭐 별로 겁나지도 않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자, 양가로 5번입니다. 맨 밑에 8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숫자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프린터 39번에 14번에 있습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양가로 6번인데 7명 이상 11명 이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온 게 그 재척 기피 회피라고 있네요. 재척 기피 회피 해촉. 재척 사유, 재척이라는 건 뭐냐면 배제,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재척 사유입니다. 우리 등록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하잖아요. 등록 안 되는 사유.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를 재척 사유, 배제되는 사유라고 합니다. 그 양가로 1번에 재척된다고 되어 있는데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회의 4가지가 있네요. 어떤 경우 빠져야 되냐면은 불공정하게 회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해관계,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회의에 빠져야 된다고요. 그 1번 동그라미 1번 배우자거나 배우자 이 어떤 자, 안건 당사자가 배우자 이 어떤 자 이혼했어요. 지금은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혼했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 이혼할 수도 있고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전 배우자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사랑이 남아있던 거예요. 아예 사랑이 없으면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결론은 배우자 이 어떤 자가 안건 당사자도 회의 참석하면 안 된다. 위장이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위장이혼 하는 사람 많대. 1가구 1주택 혜택이 많고 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많잖아요. 3주택이면 이혼해버리면 되잖아요. 각각 부부 한 채씩 있다가 이혼해버리면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니까 12억까지.
조심해야 돼. 그 세금 줄이려고 이혼했다가 나중에 알거지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3번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거 돈 받고 다 한다고요? 이해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대리인이 뭐냐면 법률 대리인이에요. 우리 민사사건은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은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변호인. 그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이런 거는 법률 대리인이거든요. 그럼 대리하면은 돈 받고 하잖아요. 법률 대리인들. 변호사비는 수임 한도가 없어요. 100억 받아도 돼요. 미리 100억 받는 거는 돼요. 단 안 되는 거는 판례가 감옥에 있는 거 빼내주면 100억 줄게 이렇게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판례가. 성공보수 약정은.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 유효합니다. 민사사건은 뭐 예를 들면 10억 받아주면 30% 주기로 한다. 이거는 유효합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요. 감옥에 빼내주면 그러면 정관예우가 작동이 되니까 그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기피 신청인데 기피. 제척은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 배제되는 사유고요. 기피 신청은 뭐냐면 주로 인터넷에 기피 신청 치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부진 그 사장 이혼할 때 이무재 씨가 그 남편이 재판부 기피 신청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분이는 변호사를 그 판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잘하는 사람을 변호사로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요? 그럼 잘하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봐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인용됐습니다. 그 보통 사람 원래 재산 이혼하면 반반 나누라고 돼 있거든요. 한 10년 이상 살면 20년 이상 살면 거의 반반 나누는데 이무재 씨는 100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부진이 재산이 7조가 넘는데도. 왜 그래요? 그 판사들이 그건 전부 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안 준 거죠. 100억이라도 받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은 그 뭐 몇 조 되는 사람은 100억 해봐야 별로 돈 많지는 않잖아요. 그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것처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회의에 빼달라고 신청하는 걸 기피 신청.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정합니다. 의결을 하는데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그중에 1명이 기피 신청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빼고 8명이 심의해가 표결해가지고 다수결로 그 기피 신청을 인용할 건지 받아줄 건지 기각할 건지를 결정한다고요.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기각됐습니다. 그게 기피 신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회피인데 회피는 뭐냐면 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켜주면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전 배우자이었던 사람은 안 나타나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옛날에 호적등본하고 다른 점은 옛날에는 호적등본이었잖아요.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옛날에는 누구 중심으로 돼 있어요? 호적등본은 호주 중심으로 돼 있었다. 호주 중심으로.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나를 중심으로. 옛날에는 여자는 절대 호주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호주고요. 시집가면 남편이 호주고 남편 죽으면 자식이 호주고 자식 죽으면 손자가 호주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나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혼한 경력도 안 나타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보면. 지금 현재 나를 기준으로만 돼 있다고요. 호적등본 떼보니까 이혼했다 갔다 온 것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누구하고 갔다 왔는지 이런 것까지. X 이렇게 해가지고 호적등본에 이렇게 다 옛날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가족관계 등록부는.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1촌밖에 안 나타나죠. 1촌이니까 부모하고 자식밖에 안 나타나. 배우자까지만. 형제간도 안 나타나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럼 형제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안 나타나는데 형제라는 걸 입증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죠. 부모 걸 떼보면 부모 자식은 다 나타나잖아요. 부모 일초는 나타나니까 형제간도 나타나겠죠. 그럼 부모 걸 떼야 돼요. 형제간인 걸 입증하려면. 자, 그래서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나 빠져야 되겠다. 안면 받쳐서 전 배우자이었던 자가 저 안건 당사자로 와서 회의 참석 안 하겠다 하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고요. 회피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장이 되면 중개업소를 직접 운영하면 직원 고용할 때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말로만. 보통 지금 99%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월급 얼마 줄게 다닐래? 다니라 이렇게 하고 끝내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사장을 위해서도 계약서 적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중에 직원이 잘못해가 손해 입히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당연한 거지만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미리 취직하기 전에 받아 놓는 게 좋아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재산세 납부증명서 미리 취직하기 전에 떼오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거. 근데 취직하고 나서 떼오라고 하면 저기 나를 못 믿나 하고 싫어하죠. 취직하기 전에 면접 볼 때 서류 가져오는 거 아예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이런 거 떼오라고 해도 돼요. 그럼 취직하고 싶은 사람 올 수도 있어요. 그래. 나중에 떼라고 하면 힘들고요. 그리고 계약서도 적는 게 좋아요. 사장이라면 위촉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 위촉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좋다고요. 직원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근로계약서 적어가지고 근로기준법 적용받으면 마음대로 해고도 못해요. 그 해촉은 위촉됐으면 바로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IMF 때 잘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책상도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 있을 데도 없고 빈둥빈둥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아무도 실실 피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혼자서 미치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그냥 있을 데도 없는데 나오지 말 한 달 월급은 줄 테니까 이러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한 달 월급 준다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해고 예고하도록 돼 있고 무조건 한 달 월급은 주고 잘라야 되더라고요. 그 회사 안 나가고 그냥 한 달 월급만 받고 잘렸는데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왜 잘려야 되냐. 입사 성적도 1등이고 대리 진급도 제가 최고 빨리 했는데 왜 잘려야 되냐 싶었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 회사에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잘리고 그때 같이 동기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지금은 기분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제가 먼저 잘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차피 빨리 잘리는 게 낫다고 잘리려면. 그 뭐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바로 잘려요. 그 정치인들은 무슨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해촉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나오지 말라면 그대로 끝이라고요. 뭐 나가겠다고 버틸 수도 없어. 위촉했기 때문에 해촉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원을 위촉 계약서 적으라고. 프리랜서 계약서 이러면은 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아요. 최저임금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럼 프리랜서라고 하면 돼요. 최저임금 왜 안 주냐 하면 최저임금 주려고 하면 한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죠. 월급. 그 직원이 200만 원 가까이 월급 주고 어떻게 고용할 거냐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응시 자격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거 부정행위하고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2개만 시험 못 보고 나머지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그 우리 프린터 밑줄만 칠까요? 46번에 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5번 오늘 처음 받았으니까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하세요. 너무 깨끗해도 이 프린터 시험 볼 때까지 안 가. 또 개정되면 다시 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소중하게 보관하지 말고 막 쓰라고. 안광이 지배를 철할 때까지 눈동자가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보셔야 돼. 너덜너덜하게 계속 보다 보면 종이가 뚫고 나가요. 종이를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점수. 공인중개사법 쉽다더니만 왜 이렇게 어렵냐 하고 막 어제 하는 학원에서 그러더만 이제 두 번 들으니까 또 너무 쉽다고 또 그러더라고. 걱정해. 또 너무 쉽다고 해도 걱정해. 또 너무 쉬우면 학원 안 나올 수가 있거든. 또 5월 때면. 그럼 또 리듬이 깨져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지. 예습 복습하지 마세요. 절대. 공인중개사법은 수업할 때만 듣고. 시간 나면 민법 하라고. 민법 학개론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은. 6월 될 때까지 1차 위주로 예습 복습해야 돼요. 1차 불합격하면 소용없잖아. 2차 합격해봐야. 1차 위주로 하고 2차는
2차는 모르겠는데 제 과목은 일단 수업만 들으라고 예습복습도 하지 말고 미리 예습복습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고 듣기가 싫어.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으니까 예습복습하다 적발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민법 학개론이나 하라고. 나중에 점수 이게 더 잘 나오니까. 46번에 5번에 있습니다. 5번. 46번에 5번 시험 못 본다는 이야기에 자격 취소되고 3년. 그 다음에 41번에 1번 2번 밑줄 치세요. 부정행위하면 시험 5년간 못 보고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다. 41번에 1번 2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밑줄 치놨다 다음에 보면 이거 몇 번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밑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면 내가 안 보고 처음 본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개만 시험 못 보고 나머지는 뭐 교도소에 있던 미성년자든 외국인이든 파산선고 받았든 신용불량자든 다 시험 볼 수 있죠.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 볼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린 분은 단 오늘 투표는 못 한다더라고요. 내일 가능하대요. 오늘은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 코로나 걸렸는데 오늘 투표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물어봤어요. 저는 오늘 하려고 이게 그래서 저기 호수 가는 도로 가니까 뭐 정포동 동주민센터가 있던데 어디 하는데 이쪽이 아니에요. 저쪽에 있어요. 설봉 호수 가는 쪽에 있던데 여기서 터미널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지도 보니까 지도는 봐놨어요. 좀 걸어 다니려고 자꾸 뱃살만 나오고 허벅지 살은 없어지고 와이프가 저보고 걸그룹 뭐 허벅지 됐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인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 안 봐도 됩니다. 결론은 시험을 1년에 10번 봐도 되고 10년 동안 시험 한 번도 안 봐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충격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봅니다. 한 번씩. 그 현실하고 이론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실장님들이 합격할 확률은 극히 낮아요. 작년에 합격률이 29점 몇 퍼센트 해가지고 30% 했어요. 26,000명 뽑았는데요. 2차 응시자 대비 30% 했다고요. 2차 응시자가 9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상구 27 27,000명이잖아요. 그럼 30% 하면 응시자가 작년에 뉴스에는 40만 명이 넘는다고 뉴스에 나왔지만 이게 통계라는 게 약간 허점이 있어요. 통계라는 게 지금 선거 그것도 뭐 지지율도 보면 맨날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날 해도 다르잖아요. 그 통계라는 게 약간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40만 명이 넘는다고 돼 있는데 한 명이 두 명으로 잡힌 거예요. 1차, 2차 같이 보면 두 명이 1차에 한 명, 2차에 한 명이에요. 두 명 잡힌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이고 실제로는 한 20만 명 정도, 25만 명 정도 돼요. 응시자가. 한 명이 1차, 2차 보면 두 명으로 잡혔다고 1차에 한 명, 2차에 한 명. 그 2차만 보는 분도 있고 1차만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만 명이라고. 1차만 보는 분 한 명, 2차만 보는 분 한 명, 1, 2차 같이 보면 두 명. 이렇게 해서 40만 명.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가보면 1차 합격자가 39,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1차 합격자가 작년에. 근데 그 39,000명 안에는 작년에 동차 합격자 11,000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작년에 동차 합격자 11,000명 빼고 나면 올해 2차만 응시하는 사람은 28,000명입니다. 1차 면제되고 통계가 그게 그런 걸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냥 39,000명 합격했다고 돼 있다고 1차 작년에. 근데 실제로 이제 올해 1차 면제받는 분이 28,000명. 그 중에서 통계를 보면 40%는 불합격합니다. 통계상 2차만 응시해가지고. 그럼 2차만 응시해가지고 불합격하면 이제 충격이 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40%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동차 합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도 2차만 봤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2차만 봐가 또 떨어진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떨어져 놓고도
뭐 됐다고 거짓말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1차 합격했다고 1차는 합격 증명서 따로 합격증 자격증 따로 안 줍니다. 1차 자격증 따로 없죠. 2차는 자격증 주지만 1차 자격증은 없어요. 1차 합격했다고. 그럼 어떻게 그냥 공고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2차만 접수하면 돼요. 그게 받아주면 그건 1차 합격한 거고 안 받아주면 다시 1, 2차 와야 돼요. 근데 2차만 접수하면 되는데 1, 2차 같이 접수하면 그래가지고 1차 떨어지면 불합격입니다. 반드시 2차만 접수해야 된다고. 1차 합격하신 분은 1, 2차 동차로 접수하면 그래가지고 1차 떨어지면 불합격이라고. 아니 인터넷에 묻더라고. 또 1차 연습 좀 해보고 싶은데 시험 보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랬어요. 그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된다고. 봐도 된다고. 1차 합격한 사람 또 1, 2차 같이 봐도 돼요. 되는데 단 봐가지고 1차 불합격하면 떨어진다고요. 볼 수는 있어요. 굳이 보지 말라고. 2차만 하는 분은 그냥 2차만 응시해야지. 괜히 1, 2차 같이 했다가 떨어지면 1차 합격한 거 소용없어요. 자, 당해년도 시험을 안 보려면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88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리 거쳐야 돼요. 미리라는 말이 없지만 여기 책에는 사전 의결이죠. 사후 의결 거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1차는 그냥 객관식입니다. 1차는. 2차도 원칙은 객관식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객관식으로 보는데 이론적인 거 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어쨌든 1차는 객관식, 2차도 원칙은 객관식. 원칙은 객관식이 아니라 2차는 원칙은 주관식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1, 2차 시험이 나누어진 것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를 같은 날 봐요.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다 1, 2차 시험을 따로 본다고요. 심지어 교원 임용고시도 1, 2차 따로 봐요. 시험을. 다 따로 보는데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만 같이 봐요. 그 이유는 2차도 객관식으로 내기 출제하기 위해서. 다른 날 보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되니까. 양가로 3번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했는데요.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 2차 채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점수 다 보여줘요. 보인다고 채점이 돼 있기 때문에. 채점은 하지만 무효니까 효력이 없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합격해봐야 2차만 합격해봐야 1차 불합격하고. 채점해가 점수는 알 수 있어요. 자,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3번 맨 밑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해 X, 회 O.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회에 1차 합격하신 분은 반드시 33회 시험에 응시해야 됩니다. 군대 가도 코로나 걸려서 입원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32회 때 봐야 됩니다. 이게 사법고시에서 소송을 했다고요.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와서 시험 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안 된다. 판례는.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군대를 가든 해외를 가든 그건 개인 사정이고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89페이지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그다음 출제위원 위촉인데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우리 법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왜 법에 없는 거 이렇게 적어놨냐 했더니만
확실한 답은 안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출제위원 상시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각 단 조건이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제외한다. 명시돼 있어요.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저도 한번 지원하려고 해보니까 학원 강의를 해서 안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약서 적는다더라고. 들어가면 그 들어간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약서 적고 문제 절대 유출시키지 않겠다. 또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거 책 같은데 뒤에 프로필에 적지 않겠다. 이런 거 서약서 적는다더라고요. 근데 이창석 교수님 책을 지금 40권 출간을 했는데요. 그 부동산 학개론 계보에 나오죠. 이창석, 김영진 교수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분은 책에 다 출제위원장 역임 적어놨어요. 그렇게 한번 적으면 다시는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이창석 교수님도 안 들어가요.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출제위원 징계입니다. 출제위원. 출제위원 징계인데 그 쉽게 말하면 부정행위하면 문제 유출시키면 안 되는데 부정행위하면 그 다음 페이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우리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2번 봤잖아요. 부정행위한 수험생이나 출제위원이나 5년간 자격 박탈된다. 부정행위하면 명단을 통보합니다. 대학교 교수면 총장한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위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시험 실시 1번 시험 시행 공고인데요. 이게 우리 책 1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거 제가 개정된 거 프린터 내드린 거 고쳐놨죠. 2020년에 개정됐습니다. 2년 전에 2020년 11월 24일 날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거 프린터 내드렸고요. 근데 내드린데 오래 붙여놓은 분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적었죠. 그러면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일반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90일은 우리 프린터 38번에 6번 동그라미 6번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 오직 한 번 나옵니다. 90일 전까지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38번에 6번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 그 왼쪽에 OX 문제도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시험 일시,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시행령 7조 2항 3항에 있으니까요.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보고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시행령 7조 2항 3항 2020년 11월 24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입니다.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험 보려면. 양가로 2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52번에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내는 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 그 9번 조금 전에 했고요.
8번 했습니다. 8번. 그 다음에 그 1번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게 전부 다 1번, 2번은 시도 조례고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험 보려면. 자격증 재교부 할 때는 수수료 내는데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공짜로 자격증 주죠. 재교부 할 때만 수수료 내면 됩니다. 91페이지 시험 수수료 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면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91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가오납한 경우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해서 낸 부분 다 돌려줍니다. 과오납이라는 게 잘못해서 초과해서 낸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행기간에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다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우리 프린터 39번에 8번에 있습니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50, 우리 프린터 39번에 9번에 있습니다. 8번, 9번 밑줄 치세요. 새 프린터 오늘 받은 거에 밑줄 치시는 게 낫겠죠. 옛날 손때가 묻었다고 아끼는데 이게 또 금방 또 손때가 묻어요. 새로 한 걸로 해도. 오늘만 해도 지금 벌겋게 색칠 많이 돼 있잖아요. 벌써 오늘 한 것만 해도. 그 시험 공고 계략적 사항이 공고됐더라고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27일인가 공고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하게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원서 접수가 8월 원서 접수하는 날도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원서 접수를 처음에 한번 하고 추가 접수를 하더라고. 빈자리 접수라는 걸 하더라고. 빈자리 접수. 이게 환불받을 수 있잖아요. 환불받아 간 사람 이미 학교 다 정해놨잖아요. 예약해가지고 학교 임대료 주고 다 해놨는데 취소해가지고 돈 받아간 사람들 추가 접수 받는다고요. 빈자리 접수. 최근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서 접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전날 바로 접수 9시 땡 하자마자 바로 PC방에 가서 접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원장님은 접수를 대행해주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원 원장님. 제가 강의하는 학원 다른 데는 대행해주는 데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책임만 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욕 듣는 일밖에 없다고 해봐야 뭐 돈 대행료 28,000원인데 2,000원씩 대행료 다른 데는 받더라고요. 3만 원 받고 하던데 우리 원장님은 돈도 더 안 받고 그대로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 그래야 애착을 가져요. 이거 접수도 직접 큐넷에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원서 접수 빨리 첫날 바로 다 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절대평가잖아요. 무조건 60점 넘으면 합격. 40점 밑으로 가락 없이 60점 넘으면 합격이죠. 근데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법 규정에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 있고요.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했었습니다. 6회, 7회, 8회, 9회는 상대평가했어요. 상대평가하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올해 그 9회 때까지는 3,000명 뽑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3,000등까지 뽑는다고요. 어렵게 내가지고 60점 넘는 사람이 3,000명 안 되면. 그리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다. 작년에 26,000명 합격했으니까 올해 최소 2만 명은 뽑는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요.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인 자가 3만 명 나왔으면 3만 명 모두 다 합격. 2만 명 최소 뽑는다 했는데 1만 명밖에 안 나오면 1만 명 추가 더 합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현실적으로 절대평가니까.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합격자 공고인데요. 합격자 공고해야 되고요. 93페이지 개별 통보 안 해줍니다. 합격자. 법적으로는 개별 통보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원서 접수할 때 뭐 카카오톡이나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보내주나 보더라고요. 그 개인정보 동의하면은 하는 게 낫겠죠. 카카오톡
저도 옛날에 했더니만 떨어지니까 계속 연락 오더라고. 또 시험 보라고. 원서 접수 옛날에, 지금은 연락 오지잖아요. 요즘은 전산화 돼가지고 아예 자격증 따니까 시험 응시도 못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원서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입력하니까 튕겨 나오더라고. 기한은 이미 합격가 있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93페이지 자격증 교부인데요. 세 번째 줄에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우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하는데 시험에 2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음, 1개월 이내입니다. 45번에 1번에 있고요.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51번에 1번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미제출입니다. 51번에 프린트 1번, 2번, 3번. 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화되어 있다.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양가로 1번 맨 마지막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우리 프린트 54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교부한 시도지사잖아요. 교부한 시도지사. 뿌린 자가 거두리라. 뿌린 자가 거둔다고.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한다고요?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증 재교부하겠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내준 사람이 허가 취소도 합니다. 뿌린 자가 거둔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93페이지 그 바로 오른쪽에 OX 문제 보니까 주소지 시도지사 해서 X죠? 주소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54번 프린트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2번. 다만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는 수수료 내야 된다. 52번 프린트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9번.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맨 밑에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은 우리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네요. 이게 맞네. 그거 맞네요. 수수료 내는 거 우리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내용 교과서 93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오늘은 자격증 재교부 신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신청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제3절.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동일한 행정 형벌입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일한 행정 형벌입니다. 근데 둘 다 동일한 행정 처분 대상이다 하면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자격증이 없어서 남은 거 빌린 사람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격증이. 못하죠?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요.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은 똑같은데 행정처분은 다르다. 살인죄나 살인교사죄나 똑같습니다. 돈 주고 시키는 사람이나 돈 받고 살해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은.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징역벌금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거기에 자격증 대여의 판단 기준 판례를 6개나 적어놨는데요. 그냥 실체적 진실, 진짜로 빌려 줬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강의하면서 실장 맡겨놓고 계약서 실장이 다 적고요. 도장은 제가 일요일날 가서 찍고 이렇게 하면 그건 양도대여입니까 아닙니까? 평소 때 계약서 쓸 때는 없다가 토요일 일요일 가서 사무소 보관용에다 제가 도장 찍어 놓으면 양도대여이다 아니다? 그건 양도대여입니다. 직접 계약서 작성 중개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민원만 제기 안 되면 모르겠죠. 살인을 해도 적발 안 되면 처벌 안 받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양도대여라고. 그건 실질적으로 중개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맨날 중개물을 하다가 오늘 투표하러 간다고, 사전 투표하러 간다고 가고 없는 사이에 손님이 왔어요. 그렇다고 손님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실장이 그냥 계약서에 제 도장 놔놓고 갔는데 제 거 다 찍어버렸어요. 실장이. 자필 사인도 제 이름 그냥 실장이 적어버렸어요. 딱 한 번 투표하러 가는 사이에. 그건 양도대여이다 아니다? 한 번 했다 했는데 아니죠. 그는 아닙니다. 딱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한 번만 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양도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번 비록 실장이 다 적었다 하더라도 평소 때 계속 했다면, 평소 때 누가 주도적으로 중개물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명함에다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대표자, 대표,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소장도 안 됩니다. 현업에서 빌려준 사람이 최소 2만 명은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만 명 중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현업에서, 현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헷갈려요. 현업에서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사장.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해요. 소장. 누가 파워가 있겠어요? 두 사람 중에서? 돈 낸 사람 다 시켜요. 김 소장, 박 소장 해가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명함에 돈 냈다고 자기가 사장, 대표 이렇게 명함 새겨 다니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니까 약식 기소돼가지고 300만 원 벌금 선고받더라고요. 명함에다가 대표라고 새겨 다닌 사람, 자격증 없으면서. 빌린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 대부분 이런 분들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그 부동산 뉴스 대표, 그 밑에 판례를 보면 96페이지 1번에 보면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썼는데 대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1번에 맨 마지막에 찾았어요.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뉴스는 신문사, 방송국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대표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고요. 자, 그 밑에 2번 판례, 이거는 지금 진도가 아니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진도인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님에도 이런 뜻이에요. 판사도 개업공개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가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아님에도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또는 발품 부동산 대표 이런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적부동산이라는 명칭은 적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한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자격증만 따고 공인중개사도 간판 달면 안 되죠.
그 여기서 공인중개사라는 의미는 개업공개사라는 뜻이라고 판사도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그리고 변호사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도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 트러스트 믿음, 트러스트 부동산 이렇게 썼다가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변호사도. 지금 트러스트 부동산이 이름을 아마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표로 바지 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원하고 용인하고 이런데 분사무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 부산하고 트러스트 부동산 치보면 아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트러스트 부동산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인만 들었어요. 변호사 자기가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광석 변호사인가 그분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유튜브에 만만하게 봤다가 딱 60점을 냈다고 올려놨더라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말로는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못했다고 하던데 서경석이도 뭐 합격했다고 올려놓고 이렇게 했대요. 연예인들도 시험 많이 보는데 합격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최윤정인가? 누구죠? 최윤정? 그분 이혼 소송 중인 사람. 맞아요? 네, 그 이름 최윤정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3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최윤정. 네, 드라마에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데 이랜드하고 지금 돈 많은데 그 많이 안 주나 봐요. 위자료 같은 걸 돈을 많이 안 주나 봐요. 그래서 소송 중이라더라고. 어쨌든 연예인들도 시험 많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까지 시험에는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총칙 부분을 어려우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못 풀었으면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